20세기 초반 항공기가 개발되자 사람들은 이 이동수단을 곧바로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에드리히 다우베라는 항공기에 사진기를 장착하고 최초의 항공정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러시아군 진영에 진입한 이 항공기는 적군의 이동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1914년 벌어진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독일군이 이렇게 항공기를 정찰기로 활용해 전선에서 큰 활약을 하자 연합군도 이에 대항해 곧바로 정찰기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찰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높게 비행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정찰기는 적지에서 활동하는 만큼 그들의 요격기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필요가 있었고, 적이 숨겨놓은 전략자산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쌍발 엔진을 장착한 P-38 라이트닝을 정찰기로 개조해 사용했고, 대전 말기에는 9,000km의 항속거리와 10km의 비행고도를 가진 B-29 폭격기를 정찰기로 운용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소련의 전략자산을 정찰하기 위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항속거리가 긴 폭격기를 정찰기로 개조한다 하더라도 소련 국토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 원하는 곳을 모두 정찰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소련의 레이더와 요격기를 피할 수 있는 7만 피트 이상의 비행고도, 작전 행동 방형, 2,400km의 성능을 가진 고고도 정찰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53년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인 벨과 마틴, 페어차일드는 비밀리에 저마다의 특성을 가진 정찰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의 로키드사도 미 공군이 새로운 개념의 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로키드는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스컹크웍스라는 비밀 개발 부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 연구소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미 공군이 원하는 성능의 정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스컹크웍스 연구팀은 서둘러 정찰기의 설계에 들어갔고, 그 결과 CL-28이라는 명칭의 모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CL-28은 기존 F-104 스타파이터의 동체에 가늘고 긴 날개를 결합한 것으로 실용 상승 한도 22km, 작전 행동 방향 2600km로 미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이 모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항공기는 랜딩 기어를 3개 장착해 안정적으로 이착륙을 하는 방식인데, CL-28는 동체를 가늘게 하고 무게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랜딩 기어를 2개만 장착했으며, 동력으로 사용될 J-73 엔진도 아직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미 공군의 전략공군 사령관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퀴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고 총도 없는 항공기에 관심이 없다. 미 공군의 선택을 받지 못한 CL-28는 이렇게 폐기되는 듯 보였지만 미국의 또 다른 정부 조직은 이 기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CIA입니다. 미국의 해외 첩보기관 CIA는 소련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하루빨리 파악해야 했는데, 미 공군의 더딘 정찰기 개발 계획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찰기를 보유하고 싶었던 CIA는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정찰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된다면 그것이 심각한 정치 문제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찰기는 CIA가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 CL-28는 미국 CIA의 자금 지원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키드사는 이 정찰기를 단 8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스컹크웍스의 기술자들은 3교대로 주 80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1955년 로키드사는 드디어 CL-28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이 기체에 U-2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정찰기에 리커네센스를 뜻하는 R을 항공식별 부호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새로운 항공기는 정찰기인 것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다목적 항공기의 유틸리티를 뜻하는 U-2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모델인 U-2A형은 프렛 앤 휘트니사의 J-57 엔진 한 기를 장착했으며, 동체의 형상은 처음 설계된 대로 F-104의 디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후 약간의 개량을 거친 U-2는 R형에서 동체를 재설계해 크기가 30% 정도 커졌으며, 이에 따라 연료 탱크의 용량도 증가했습니다.
최종 모델은 U2S형인데 이것은 기존 프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을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8 엔진으로 교체한 것으로 기존 엔진에 비해 추력은 12% 증가하고 연료 소비량은 16%, 무게는 600kg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U2의 최대 상승 고도는 27km, 항속거리는 11,000km가 되었습니다. U2의 주날개는 가늘고 긴 직선형으로 무려 31m에 달하며 이를 통해 12시간 이상 채공하며 비행할 수 있고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1시간 정도 활공이 가능합니다. 동체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항공기보다 금속의 두께가 얇으며 각종 연결 장치들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해 기체의 강도가 매우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U2는 20km 이상의 성층권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기압차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여합복을 착용하는데 조종사들은 이 여합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며 심지어는 용병까지도 해결해야 합니다. U2의 임무는 적지에서 그들의 전략 자산을 촬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고성능의 광학 카메라를 230kg으로 경량화해 기체 하부에 장착했습니다. 또한 적의 신호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ASAR이라는 합성 개구 레이더를 통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195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이날에 서독의 비스바덴 공군기지를 이륙한 U2가 최초로 소련 영공에 침투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임무 수행을 통해 소련의 주요 도시와 공군 비행장, 미사일 기지 등을 정찰한 U2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미국 정부를 만족시켰습니다. U2 정찰기로 인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소련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소련이 자신들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사일 갭이라고 불렀는데 만일 소련의 미사일이 미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은 서둘러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2의 정찰 결과 소련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 확인되어 미국을 안심시켰습니다. U2는 소련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략 폭격기 숫자도 확인했습니다. 미 공군은 소련이 100여 대 이상의 신형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B-52 폭격기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련의 비행장어디에서도 신형 폭격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지 B-29를 모방한 투폴레프4 폭격기 몇 대만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U2의 정찰 결과를 근거로 미 공군의 전력 증강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U2의 성능이 입증되자 미국은 이 정찰기를 소련 영공에 주기적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사실 소련 방공군도 이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레이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과 요격기들은 U2의 비행 고도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련군은 미군의 정찰기가 20km의 고고도에서 지속적으로 비행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찰기가 고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순간에 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냅업이라는 기동 전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대 상승 고도가 18km인 자신들의 미그-19와 미그-21이 지상 레이더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U2를 따라가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기체를 급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력 가속도에 의해 전투기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 다시 급상승을 실시하면 미군 정찰기의 비행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순간에 기관총으로 공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동 전술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요격기는 U2가 비행하고 있는 지점에 정확히 상승해야 했는데 그 위치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고 미군 조종사들은 소련 전투기가 보이기만 하면 비행 고도를 순간적으로 높여 멀리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미국은 U2의 운용에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5월 그동안 절치부심하던 소련은 드디어 U2를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SA-2 지대공 미사일이었는데 최대 상승 한도가 25km였던 이 미사일은 간신히 U2의 비행 고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더 이상 U2를 소련 영공에 진입시킬 수 없었으며 그 대신 26km의 고도에서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SR-71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2가 소련 영공 깊숙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정찰기의 효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2년 쿠바 상공을 비행하던 U2는 미국 정부가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것은 소련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이 미사일이 쿠바 곳곳에 배치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 본토의 거의 전 지역이 이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 정부는 이 사진을 근거로 소련을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모두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 CIA는 U2 정찰기를 대만 공군에도 제공했습니다. 대만군 제35 비행중대는 기상을 연구하는 부대로 위장하여 U2를 운용했는데 그들은 주로 중국의 핵무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으며 북한과 북베트남, 라오스 등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이 부대는 70년대 중반까지 U2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국군의 미사일과 요격기에 의해 5대가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하자 CIA는 U2를 이용한 정보 수집 활동을 포기하고 모든 기체를 미 공군에 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U2를 계속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U2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는 160km밖의 물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어 적국의 국경선 근처에서만 비행을 해도 충분히 정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 미 공군은 한반도에 U2를 배치했습니다. 오상이지에 주둔하는 제5정찰대대는 8명의 조종사와 200여 명의 지원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U2는 거의 매일 출격해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동안 비무장지대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U2가 수집하는 각종 정보들은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공유하고 있어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U2는 그동안 여러 번 퇴역이 예정되었지만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정찰 능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 비용으로 인해 미 공군은 U2의 퇴역을 계속 연기하며 꾸준히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U2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RQ-4 글로벌 호크입니다. 최대 상승고도 20km, 항속거리 23,000km, 그리고 3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이 정찰기는 U2의 능력을 상회하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무인기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위험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U2의 비행 고도가 5km 정도 더 높아 탐지 범위가 넓고 더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U2는 그 가치를 계속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 공군은 U2의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필름 카메라를 드디어 철거하고 대신 합성 개구 레이더를 장착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영상 정보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석을 디지털화하고 전자광학 장치와 적외선 카메라, 미션 컴퓨터 등을 새롭게 교체해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U2는 2025년까지 운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계획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50년대 실전 배치된 U2 정찰기는 소련의 영공을 넘나들었으며 쿠바에서의 활약으로 미국을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 중동과 유럽 등 전 세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입되어 고가치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 정찰기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언제일지 모를 퇴역의 그날까지 U2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고도 정찰기 U2였습니다.